자, 김정은은 사실 올해 신년사,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먼저 발표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도 한번 축소든 단계적 이런 것들로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니네 핵을 좀 동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지금 모양새는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신 화면에서처럼 1월달 신년사 다시 반복을 했죠. 그러니까 북한식 모라토리엄 선언은 이미 해버린 겁니다. 아, 그걸 모라토리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엄밀히 보면 지금 김정은이 지금 말한 부분은 좀 허풍이 좀 들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그 ICBM 부분에서는 마지막 단계, 가장 핵심적인 유도 부분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한 기술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의 압박과 제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미 평양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돈주들, 장마당을 지배하는 돈주들 중심으로 공포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런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동의는 안 하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핵무력 선언을 선언하고 사실은 이제 협상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지만 최소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 사실 엄밀히 보면 약간 희화화된 표현을 쓴다고 하면 우리 바지가랑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그 출구를 통해서 미국과는 이제 대화하는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북한은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북미 대화를 주선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것도 지금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북미 대화입니다. 북미 대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난번에 김여정이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정상적인 외교 의전에서는 이 초청을 하게 되면 고맙다.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건을 만들자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회담의 조여전이 아니고요. 정상회담을 논의한다고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이 가동된 상태에서 아마 하반기, 북한 구구절 아마 언저리 8.15쯤 되겠죠. 그때쯤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또 우리는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정상회담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거나 할 경우는 정책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핵심은 물론 정상회담도 북한이 원하는 게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관건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트럼프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미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것이 내 덕이다라는 걸 아마 강조하고 싶을 텐데 아까 저희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북한과 대화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꽃놀이표예요. 왜냐하면 군사적인 공격 준비는 사실상 마쳤습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징후로 본다고 그러면 매우 상당히 진전된 수준까지 군사적인 준비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코피 전략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코피 전략이 왜 나왔냐면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미군 지휘부가 도상훈련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개전 초기에만 미군 사상자만 10,000명이 나왔거든요. 이건 미국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코피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격만 하겠다는데 그 결과는 전면전을 비화될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군사적인 카드는 정말 쓰기 싫은 카드죠. 협박은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로 압박을 통해서 대화에서 결과를 얻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대화가 열려서 대화가 결렬된다. 그래도 미국이 잃을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을 축적할 수 있죠. 우린 대화를 해봤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큰 흐름에서 미국과는 상당히 깊숙이 지금 조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대화 국면이 재개되는 것이 잃을 게 없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강대강으로 가고는 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양측 다 한 번에 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양측 다 이 긴장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대화 국면이 열리면 압박을 완화했거든요. 근데 대화 국면이 진행되는데 압박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압박을 해서 협상이 시간 끌기나 아니면 시간 벌기용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미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이 있고 적어도 탐색 대화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예. 자, 김선 차장. 우리가 올라가면 지금 어디에 숙소에서 묵고 언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 그 방문단 사절단의 숙소가 대충 예상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에 대해서 밝히는 건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개 전까지는 밝히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바뀔 수가 예. 없기 때문에 특별히 바뀔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어떤 특사회나 국가 정상급에 가면은 백화원 초대소라고 거기서 많이 북한 백화원 초대소. 네, 어떤 거기서 곳이죠? 주로 많이 머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외 정상들이나 해외 기빈들이 왔을 때 네. 그때 접대하거나 숙소 형태로 쓰는 곳입니다. 있고 또 별도로 저번에 또 저희 그 박정희 대표나 갔을 때 정도영 국무장관 갔을 때는 또 대동강 영빈관에서 또 한번 회담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소는 백화원 또는 영빈관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숙소는 거기다가 고려 호텔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측은 가능한데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김정은과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주석궁이나 아니면 노동당 당사를 갈 리는 없을 겁니다. 네. 저희 가서 핵버튼을 볼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백화원 초대소로 직접 김정은이 와서 거기서 면담을 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 그 날짜도 오늘 저녁이 될지 네. 내일 오전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당분간 이 남북 관계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김정은의 속내는 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며칠 아마 연속으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야간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모두가 자는 시간 묵묵히 거리를 빛나게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야말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직접 체험한 황규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황 기자가 직접 체험한 영상을 보면 계속 깜깜해 보이던데 도대체 몇 시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제가 이분들의 일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새벽 1시에 출근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작업복을 입고 이제 준비를 완료한 후에 새벽 4시까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한 대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 모은 쓰레기를 다 청소차에 싣고 집화장을 오가는 일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10번이나요? 네, 쓰레기가 네. 많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네. 바로 또 이 못다한 골목 쓰레기 정리를 계속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죠. 뭐 네. 책상이나 또는 뭐 침대라던가 이런 규모가 큰 쓰레기들을 잘게 조개서 다시 또 집화장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러면은 퇴근 시간이 한 점심쯤 12시쯤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휴일이나 또는 명절 같은 날에는 쓰레기가 또 많잖아요. 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 뭐 3시, 4시까지 이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무려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셈인데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고 또 깜깜한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위험 요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에 버려진 이 쓰레기를 치우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이 눈이 온 다음 날 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환경미화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을 새벽에도 어떨 때는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수치로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잡초를 이렇게 제거 작업하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받더라고. 그래도 신호등이 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 네, 신호등이 앞에 떨어졌더니 아찔한데요. 얼마 전에 청소차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작업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망 사건은요, 지난 2년간 27명 네. 사망을 하셨고요. 이 부상자는 760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환경 미화원분도요, 이 작업 중에 오른쪽 인대를 다치셔서 네.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차에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다친 경우도 많았는데, 사실 청소차 뒤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해보니까 매달리지 않는 게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골목길에 청소차가 다니면 이 뒤를 계속 뛰어서 쫓아다녀야 하기 때문인데, 하루 종일 이 청소차를 따라서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이 반면 유럽에서는 아예 청소차 뒤에 발판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매달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네, 법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무단 투기도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단 투기 정말 많았습니다. 네. 문제는 치우고 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건데요. 네.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지자체별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분명 다 치웠는데 아니 왜 쓰레기를 안 치워주냐는 이런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법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례로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해서 뒤에 이렇게 안전하게 매달리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의 중량을 제한해서 무겁지 않게 하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올해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발판이 있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상용화에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네. 물론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고 한 것 자체는 정말 반길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오늘 현장 출동, 오랜만에 출동합니다. 서울에 있는 은혜초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사흘 전에 개학했는데 개학 첫날 학생은 4명만 등교를 했고요. 담임교사는 배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등록금은 무려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 자 오늘은 몇 명이나 등교했습니까? 네, 아이들의 함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야 하는 운동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미 3시간 전에 등교가 끝났지만 학교에 온 학생은 불과 1명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교직원, 경비원 등 직원 대부분들이 출근하지 않았고 통학버스 기사들마저 출근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통학버스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학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니 전교생이 1명 등교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무슨 일이 초등학교에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은혜초등학교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교를 선언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적자가 쌓였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정원은 360명인데 재학생은 235명에 불과하고 올해 신입생 정원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육청까지 나서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학교는 한 달 만에 폐교 결정을 취소했는데요.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학교는 정상화 명목으로 고액의 수업료를 제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곧장 폐교를 위한 꼼수라면서 반발했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전학시킨 겁니다. 자, 학교에서 고액의 수업료를 제시했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게 실제로 개학 전에 학교 측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급식비와 통학버스비를 빼고도 분기당 390만 원입니다. 기존 수업료와 비교해서도 2.5배 오른 가격인데요. 1년으로 따지면 수업료만 무려 1,6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1년 평균 등록금이 한 79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금액과 비교해서도 2배가 넘는 건데요. 학교 측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를 다니겠다고 한 학생이 3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수업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은 불과 이틀. 분납조차 되지 않아서 학교 측이 사실상 재학생 내쫓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400만 원 가까운 등록금을 이틀 만에 내라. 이건 사실 내지 말라는 말이랑 같을 것 같은데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학교는 교사들에 대한 해고까지 준비하면서 폐교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 학교가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 측이 벌금만 내면 폐교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전학이나 교사들의 해고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은혜초등학교에서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슈퍼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변엔 강한 남자, 스트롱맨들이 넘쳐납니다. 이 툭하면 이렇게 우통을 벗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형 핵 추진 어뢰를 공개했습니다. 옛소련의 영광을 되살려서 미중 이 빅2 구도를 깨고 싶다는 거겠죠. 오는 18일 대선에서 또 승리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집권 기간은 총 2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해부터 군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서 사실상 종신 집권을 선언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누리꾼들이 세습 왕조 북조선에 빗대서 중국을 서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최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호시탐탐 군비 확대 경쟁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강한 남자입니다. 정말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눈을 이게 크게 뜨고 있어도 이 코를 베어갈 그런 세상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배우 김영철이 박람회에 돌아갔지만 우리 측 인사들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맹국들과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 잘 알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4%, 여전히 높지만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올라갔는데 이 대북관계와 이렇게 북한 안보 문제를 이유로 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 특사단이 오늘 오후에 방북합니다.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단지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잡기 위한 방법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미사일을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의사 표현을 똑바로 해야 할 겁니다. 미, 중, 일, 러, 우리의 주변국들도 우리의 협상 모습과 태도를 지켜볼 겁니다. 강자들도 강자는 알아보거든요. 천상철의 시선입니다. 오늘의 333 뉴스 먼저 사회 뉴스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 승합차인데요. 운전석 쪽이 크게 찌그러져 구조대가 문을 뜯어내고 갇혀있던 운전자 65살 이모 씨를 급히 구조해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도시가스 회사 고객 상담실로 찾아온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화를 내더니 의자까지 집어던집니다.
집에서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미혼이었고 200차례 가까이 전화해 폭언을 일삼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당신 미친나, 이 부산 내려와. 어이, 니 돌았나?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한 갈색 몸통에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이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지난 1일 처음 산란했습니다. 역대 최강 한파로 꼽히는 지난 겨울 강추위가 개구리의 겨울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문 뉴스입니다. 가수 정용화 씨가 오늘 군입대를 합니다. 입대 하루 전 SNS를 통해 짧은 머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올 초 대학원 특혜 입학 논란에 휩싸이자 방송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입대 소식을 알려왔었습니다. 테니스 스타 정현 선수가 이동 중 라켓 분실 소동을 겪었습니다. 젊은 선수답게 SNS를 통해 라켓 분실 사실을 알렸고 다행히 10시간 후 되찾았는데요. 정현 선수는 되찾은 라켓 인증샷과 함께 이제야 안도했다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피겨 요정 최다빈 선수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함께 찍은 성화봉송 인증샷을 공개하며 패럴림픽 홍보에 나섰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당시 고교 후배인 최 선수의 연기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뉴스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의 아파트에만 재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목동 등 아직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체국의 CD기 ATM기의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가 모두 사라집니다. 약 1,500만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뷔페 식당에 가시면 접시는 직접 치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유명 뷔페식 레스토랑이 식기와 냅킨 등을 손님이 직접 챙기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333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문턱을 낮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은 미국은 원칙만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로 쭉 강조해왔던 원칙이 바로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의 진척은 비핵화의 진척과 반드시 함께 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도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열린 언론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 다루기의 위험성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자신을 미치광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있었던 자리는 풍자와 코미디 연설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연설자는 자신을 풍자하고 또 유머와 농담을 섞어서 말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북한이 전화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은 그러려면 비핵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요즘 어수선한 백악관 상황에 대해서도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농담을 섞어 말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기미 정보 접근권이 강등된 상황을 빗대어서 내가 오늘 늦은 건 쿠슈너가 보안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 좌중의 웃음을 샀고요.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견습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일 아침 펜스 부통령이 자신에게 아직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검찰이 최근 영포 빌딩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개인 수행비서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네, 장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네, 검찰이 확보한 회계장부에는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 이모 씨에게 2천만 원을, 2007년 10월과 2008년 2월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의 수행비서 윤모 씨에게 각각 440만 원과 530만 원씩 약 1,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이 장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내역을 관리한 문건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주처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의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행비서에게 돈을 준 기록까지 발견됐다는 건,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의혹을 이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인 수행비서에게 돈을 준 기록까지 확인하면서 장부에 담긴 재산 내역이 결국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장부에는 차명재산으로 의심받아온 가평 별장 관리비,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큰누나 고 이기선 씨의 경기 부천 공장 부지와 서울 용산 상가 등도 기재돼 있는데요. 이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적시한 검찰은 장부에 포함된 재산 내역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사공고처럼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평양으로 향합니다. 북한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현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우리 특사단이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사단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를 타고 방북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1박 2일 동안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언제 만나느냐가 관심인데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낮 정도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평양에 도착해야 확정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친서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만난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일단 특사단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이 특사단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이 문제는 방북 주제가 아니며 북미 예비 대화의 핵심은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이번 주 안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계획입니다. 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여야 대표회동을 제안했었는데요.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홍준표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측은 오늘 오전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의 첫 청와대 대면이 성사됐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안보 의제를 안보에 국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보장하는 것 이외에도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그 대표로만 국한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지난해 6월과 9월처럼 또 회동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청와대에 가서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대북 특사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기대를, 야당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의 첫 단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는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핵은 폐기 대상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라면서 목적은 명확히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